어느 날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규모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열리는 완벽한 마을 규칙 설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는데, 이 대회는 마을 주민들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지의 베일을 쓰고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행사였습니다. 회의에는 백발이 성성한 철학자 할아버지, 마을 최고의 요리사, 심지어 항상 장난만 치던 말썽꾸러기, 꼬마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마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땅딸보 소년 톰이었습니다. 톰은 그동안 책 속의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며 각종 사회 제도와 철학적 이론들에 대한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지의 베일을 써야 합니다. 무지의 베일을 쓰고 난 후에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에서 가장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에 장내가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무지의 베일이라니?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지만 모두들 흥미를 느끼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선 내가 갑자기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 상상한 후 본격적으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본 권리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마을 최고의 요리사가 말했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야 해요. 제 요리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 하죠. 그때 장난꾸러기 꼬마가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도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해요. 놀이 시간도 충분하고 아이스크림도 매일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진지한 심각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톰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롤스의 정의론에서 두 번째 원칙도 명심해야 해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만 허용되어야 해요. 만약 우리가 미래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면 그때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들이 하나둘씩 모이며 점차 다양한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하루에 2시간이 자유 시간을 가져야 한다거나 무료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마을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넘치는 아이디어로 완벽에 가까운 마을 규칙을 만들어냈고, 그 모습은 마치 축제를 마친 후에 마을 광장처럼 활기찼습니다. 그렇게 무지의 베일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규칙들은 실제로 마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로의 위치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공정한 규칙 덕분에 마을은 전에 없던 화합과 번영을 누리게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롤스에게 감사하며 매년 이 대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톰은 오늘도 자신의 작은 방에서 또 다른 모험을 꿈꾸며 새로운 세계의 이야기를 책 속에서 찾아 떠났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전 어느 작은 마을에 공동체주의라는 신기한 철학을 깨닫게 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조셉이었고, 그는 마이클 샌델의 열렬한 팬이기도 했습니다. 조셉의 인생 목표는 샌델의 이론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지요. 이제 그가 사람들에게 공동체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벌였던 특별한 날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셉은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따라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은 그리 녹록지 않았지만 초대받은 주민들은 모두 호기심에 들떠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그들을 기다리는 장소는 그의 온실이었습니다. 온실은 온갖 식물로 우거져 있었는데 형형색색의 꽃들, 작고 귀여운 나무들, 그리고 다양한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셉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초대한 이유는 오늘 샌델의 공동체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 식물들을 보세요. 각각의 식물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다양성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풍성한 온실이 된답니다. 사람들은 갸우뚱하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께서 각자 이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독립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 온실 안이 독특한 식물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혼자서는 온실 자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할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온실 한 구석에 작은 화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시들어가는 작은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물을 안 줘서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식물들이 주는 그늘과 도움도 받지 못해 이렇게 시들어가겠죠. 공동체가 없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할 때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셉은 설명을 마치고 각자 돌아가서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을 도서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고, 또 다른 이는 지역공원에 청결을 위해 자원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공동체주의,
를 시작으로 한층 더 뭉쳐지고 신뢰를 쌓아가 마을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셉은 계속해서 샌데르 이론을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를 만들어갔답니다. 결국 공동체주의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살아갔습니다. 마치 온실 속 다양한 식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번영했고 조셉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내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예전 어느 숲속 마을에는 제레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항상 깨달음을 추구하고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레미는 숲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데레미 벤담의 이론인 공리주의에 관한 고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제레미는 쾌락과 고통의 균형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이 공리주의의 개념을 자신의 마을에 적용해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전파하기로 하고 이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을의 축제를 활용하기로 합니다. 축제는 마을 사람 모두가 평생 기다리던 연례 행사로 노래, 춤,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축제날 아침, 제레미는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커다란 쾌락과 고통의 저울을 설치했습니다. 저울 한쪽에는 행복을 상징하는 커다란 웃음 이모티콘이, 다른 한쪽에는 고통을 상징하는 우는 이모티콘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모여들자 제레미는 저울 앞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며 고통은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이 공리주의 이론에 있습니다. 하고 제레미가 외쳤습니다. 이 저울은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을 상징합니다.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린 웃음 이모티콘 쪽에 작은 행복의 도를 추가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우는 쪽에 슬픔의 도를 올리게 되죠. 그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리주의 원칙을 적용한 여러 예시를 들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옆 마을과의 축구 경기를 하는데 상대팀의 실수를 비웃는 대신 칭찬을 건네면 매 순간 서로의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만약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우리 모두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레미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공리주의적 사고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음식과 놀이기구를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모든 자원을 모아 함께 나누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축제가 끝날 즈음 저울은 웃음 이모티콘 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요리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춘 결과 마을 전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제레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의 작은 선택이 모여 이렇게 큰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리주의의 힘입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더 큰 행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더 자주 웃음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자신이 발견한 공리주의 이론을 통해 마을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인과관계에 대한 사색을 즐기는 철학자 루카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휴미 인과관계 해이론을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루카스는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자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있던 날이었어요. 어디선가 잘 익은 사과가 하나 굴러떨어졌죠. 근데 그 사과를 보고 저는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사과가 떨어졌을 때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이며 루카스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상상해봅시다. 이 마을엔 사과가 떨어지면 비가 온다는 속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 사과나무 아래에 가서 사과가 떨어지길 기다리죠. 사과가 땅에 닿는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과가 떨어지면 비가 온다고 믿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럼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비의 원인이라는 것인가요? 루카스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휴미 제안한 의문입니다. 사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비가 오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요? 사과가 떨어질 때마다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둘 사이에 진정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어 그는 휴미의 이론을 조금 더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휴먼 우리 믿음이 경험에서 온다고 했죠. 사건 A와 B가 항상 함께 일어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A가 B를 일으킨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휴먼 이런 믿음이 실제로 필연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단지 우리의 심리적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아이 하나가 루카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는 날은 사과가 더 많이 떨어지나요? 루카스는 아이의 질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미리 설정된 인과관계로 보기 힘든 것이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마침 사과가 많이 떨어졌다면 우리가 놓친 다른 원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영향일 수도 있고 나무의 성장 주기일 수도 있죠.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루카스는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사건들만으로 인과를 확신하려면 언제나 개방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본질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과에 대한 확신은 단순히 반복되는 경험의 결과가 아닌 더 깊은 관찰과 이해를 통해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카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휴미, 인과관계 회의론을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욱 비판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